정하은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아직 얼음이 깔린 청담동의 고요한 거리, 도시의 가장 부유한 동네 한복판에 위치한 유재국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성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날도 하은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 응접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극세사청과 고급 강택제가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새 동안 매일같이 닦아온 독일제 스타일의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값으로 따지자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와 맞먹는 악기였다. 그러나 그 피아노는 단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다. 유 회장은 그것을 단지 장식용으로만 두고 있었다. 마치 음악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처럼. 하은은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가 인면의 먼지를 닦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피아노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피아노는 꿈의 무덤이었다. 수천 명 앞에서 슈팽을 연주하던 날들이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지금의 그녀는 검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하루 3번 같은 피아노를 닦을 뿐이었다. 그녀는 건반 위를 바라보며 잠시 손을 멈췄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들리는 것 같았다. 오래전 무대 위, 박수 소리, 교수들의 찬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미소. 그들의 눈에는 항상 자랑이 담겨 있었다. 지금 그 눈빛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정하은 씨. 등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은 몸을 돌렸다. 유재국 회장이었다. 회색빛 머리를 세련되게 넘긴 그는 비싼 수트를 입고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항상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 오늘 밤 중요한 파티가 있어. 해외 투자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할 거야. 모두 내 이미지에 신경 쓰지.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거든. 그는 하은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다. 하은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회장의 그런 태도를 익히 알고 있었다. 말을 길게 할수록 그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다. 너 피아노 칠 줄 알지? 그 말에 하은의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다. 조금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 회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거짓말하지 마. 난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 어디서 왔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은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무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혹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오늘 밤 저녁 식사 후에 손님들 앞에서 런주에 유니폼은 그대로 입고 넌 그저 직원이니까 나를 실망시키면 알지?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눈 위에 여지는 없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돌아서서 나가자 그녀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피아노 벤치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피아노 뚜껑 위에 손을 올렸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위에서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건반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단지 값비싼 장식품일 뿐이었다. 내가 정말 다시 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날 하루 종일 하은은 마치 자동 조종 장치가 된 듯 움직였다. 청소, 식사 준비, 파티 동선 점검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바로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하은이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았던 날은 내 사회생일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는 작은 손을 잡고 동네 문화센터로 데려갔고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혀두었다. 건반을 눌렀을 때 울린 소리는 서툴렀지만 또렷했다. 그날 이후 하운의 세계는 소리로 이루어졌다. 말보다 음악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화음이 앞섰다. 그녀는 울 때도 웃을 때도 건반을 찾았다. 15살, 정하운은 국립예술고등학교의 최연소 입학생이 되었고 16에는 이미 국제 콩쿠르 예선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교수들은 그녀의 손을 두고 자연의 오류라고 말했다.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균형과 직관, 하나를 눌러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손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관객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녀는 더 정확해졌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는 하루면 충분했다. 독일에서 열린 콩쿠르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울린 전화 한 통, 사고가 났다. 그 말 뒤에 따라온 문장들은 기억 속에서 늘 찢겨 있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손은 이미 온기를 잃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우는 피아노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애썼다. 소리가 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향했던 병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두 사람. 그녀는 학교를 휴학했고 곧 자퇴했다. 장학금은 중단되었고 생활비는 빠르게 바닥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그러나 시간은 약이 아니었다. 시간은 침전물처럼 쌓여 그녀를 눌렀다. 청담동으로 오기 전 그녀는 몇 달 동안 고시원과 친구 집을 전전했다. 연주를 다시 하라는 제안도 있었다. 작은 무대, 작은 돈. 그러나 그녀는 손을 올릴 수 없었다. 건반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음악과 상관없는 일을 찾았다. 이력서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피아노도, 학교도, 상도 모두 지웠다. 그렇게 정하은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웠다. 유재국의 저택에 들어온 날, 그녀는 그 집의 음접시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중앙에 놓인 스타이 그랜드 피아노, 반짝이는 검은 표면과 닫힌 뚜껑, 마치 잠든 짐승 같았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보지 말자, 듣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살아남자. 그로부터 3년,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한 번도 뚜껑을 열지 않았고 손끝으로 건반을 누르지 않았다. 피아노는 닦았지만 연주하지 않았다.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단단히 묶어두었다. 그러나 오늘 그 선은 유재국의 한마디로 무너졌다. 하우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주방으로 내려갔다. 직원들은 분주했고 긴장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대형 파티를 앞둔 날이면 늘 그랬다. 그녀는 접시를 정리하며 동료 미선과 눈이 마주쳤다. 미선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이 뭐래? 미선이 낮게 물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진실은 항상 위험했다. 그날 밤 하은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다. 방은 작았고 창문 밖으로는 저택 뒤편의 불빛만 보였다. 옷장 한켠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과 작은 메달 하나가 들어있었다. 콩쿠르 은메달. 그리고 부모님과 찍은 마지막 사진.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딸을 보고 있었다. 하은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 내일 연주해.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유재국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닫힌 피아노 뚜껑이 떠올랐다. 그녀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저택은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는 발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응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열지 않으면 내일 밤 그녀는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은은 천천히 다가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뚜껑을 열었다. 건반이 드러났고 파란색과 검은색이 달빛 아래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손을 올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첫 음은 조심스러웠고 두 번째 음은 떨렸다. 그러나 세 번째 음에서 그녀의 손은 기억을 되찾았다. 쇼팽의 녹턴. 그녀가 가장 처음 사랑했던 곡. 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하나하나가 공기를 타고 퍼졌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연주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 하은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숨이 가빴고 심장은 아프게 뛰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 밤 정하은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일이 단순한 고력의 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작은 불씨처럼 그녀의 가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의 유리창을 타고 들어올 때 정하은은 이미 깨어 있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무겁지 않았다. 피곤함 대신 낯선 긴장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전날 밤 3년 만에 다시 연주한 피아노의 잔향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손을 씻을 때조차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방으로 내려가자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직원들은 말수가 적었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의식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파티.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작은 어긋남조차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졌다. 하은은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이며 식기 상태를 점검했다. 접시 하나, 포크 하나에도 흠이 없어야 했다. 그녀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오늘 밤 나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점심 무렵 관리 책임자인 박 실장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직원들을 훑어보았다. 오늘 파티 손님 명단 다시 공지한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국회 쪽 인사들, 해외 펀드 대표들, 문학의 인사들도 온다. 특히 서로화 평론가 참석 예정이다. 실수 절대 없다. 서로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다시 움직였다. 한국 음악계에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날카롭고 냉정한 평론, 그러나 진짜 재능 앞에서는 누구보다 공정한 사람. 만약 그녀가 오늘 밤에 연주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유재국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응접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하은은 뒤쪽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오늘 밤은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집의 품격을 보여줄 거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늘 그랬듯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유독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류 같은 것. 모임이 끝난 뒤 하은은 그를 따라 응접실로 불려갔다. 다른 직원들은 물러났고 넓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햇빛이 커다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피아노 위에 떨어졌다. 어젯밤에 연습했나? 유재국이 물었다.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기대는 안 해. 사실 잘할 필요도 없어. 그는 피아노 옆에 서서 뚜껑을 손으로 두드렸다. 중요한 건 분위기지. 손님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필요해. 재벌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피아노를 친다. 다들 흥미로워할 거야. 하은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유니폼은 그대로 입어. 그가 덧붙였다. 괜히 착각하지 말라고. 그 말은 명확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말라는 뜻. 하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이 집에서 감정은 사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재국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손님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면 너는 이 집에서 끝이야. 당장 나가야 할 거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뒤 응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전날 밤의 고요와 달랐다. 그날 밤의 침묵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금의 침묵은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섰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낮 동안 닦아둔 광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유니폼을 입은 자신.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피아니스트였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저택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케이터링 팀이 도착했고 꽃장식이 응접실을 채웠다. 샹들리에의 불이 하나둘 켜지며 공간은 금빛으로 변했다. 하우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것은 잔치였지만 그녀에게는 재판장이었다. 미선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러나 그 대답은 상대를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위한 대답은 아니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고 자연스럽게 피아노에도 시선을 주었다. 멋진 악기네요. 누군가 말했다. 런쥔은 안 하나. 다른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그 질문들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하은에게는 하나하나가 돌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그들 사이를 오가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장식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늘만큼은 달랐다. 오늘 밤 그들은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은은 잠시 응접실 한켠에 서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굴욕이었다. 유재국은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가 과거를 들추는 순간 다시 한번 꺾이기를 바랐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은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두려움만 있던 자리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한 결심에 가까웠다. 나는 오늘 밤 그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연주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청담동의 저택은 불빛과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입구 앞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섰고 그 안에서 내리는 손님들의 표정에는 모두 자신감과 권력이 배어 있었다. 누군가는 정계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고 또 다른 이는 방송에서 자주 보이는 문화인사였다. 이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와인을 한 잔씩 손에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미 고급 클래식 음악이 은은히 흐르고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하오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니폼은 평소보다 단정히 다려졌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이전에는 늘 고개를 숙였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었다. 파티는 빠르게 분위기를 올렸다. 유재국은 모든 손님을 직접 맞이하며 완벽한 주인 역할을 했다. 그는 웃으며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고 간간히 피아노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도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은은 알았다. 그것은 통제자의 미소였다.
그는 모든 것을 설계해 놓고 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은은 아인 한 병을 들고 연회장을 돌며 손님들에게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응접실의 피아노 근처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멋진 피아노군요. 혹시 연주가 있습니까? 유재국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을 향해 웃었다. 아, 오늘은 특별한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특별한 직원이 직접 연주할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듯 웃었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말했다. 가정부가 연주한다고. 기대되네요. 어떤 장르일까요? 동호? 웃음이 퍼졌다. 조롱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시선들이 피아노 쪽으로 몰렸다. 그 가운데 하은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때리고 있었다. 그 웃음은 단지 그녀 혼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가 누군가의 출신과 직업, 옷차림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 전체를 반영하고 있었다. 유재국은 손뼉을 쳤다. 이제 우리 연주자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모든 시선이 하은을 향했다. 순간적으로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아인 쟁반을 내려놓고 유니폼 그대로 건반 앞에 섰다. 사람들의 시선은 의아함과 흥미거리의 시선이었다. 고급 샴페인을 들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하은은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그녀는 사람들의 소음을 지우기 시작했다. 무대 위의 연주자처럼 그녀는 그 공간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바꾸었다. 시선, 조명, 소리 모두가 그녀를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 선택한 곡은 슈팽의 녹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시작이었다. 첫 음이 울리자 방 안의 소리가 차츰 줄어들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멈추었고 잔을 들던 손이 멈칫했다. 놀라운 침묵이 찾아왔다. 하은은 건반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감각은 살아있었다. 건반 하나하나가 이야기였다. 곡은 서서히 깊어졌고 그녀의 감정은 피아노를 통해 전해졌다. 청중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이건 단지 잘 치는 연주가 아니었다. 감정이 있었다. 이야기와 고통, 그리고 아름다움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서로화 평론가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여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른 누구보다도 깊고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관찰하는 듯했지만 점차 눈빛이 바뀌어갔다. 감탄, 경애, 그리고 묵직한 이해. 곡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정적은 천천히 박수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힘있게.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눈을 닦았다. 하은은 고개를 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곡은 슈팽의 발라드 1번. 전보다 더 난이도 높은 곡. 감정의 굴곡이 극명한 곡이었다. 그녀는 이 곡을 선택하면서 각오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 곡으로 말하겠다고. 곡이 시작되자 방 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강한 터치와 부드러운 전환, 고통과 열망이 섞인 화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그것은 단지 연주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삶에 대한 절규이자 자신에 대한 증명이었다. 곡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둘 바뀌었다. 조롱은 사라졌고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혼란이 찾아왔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얘 이런 재능이 여기에 있는가? 얘 우리는 몰랐는가라는 질문이 모두의 마음에 떠올랐다. 곡이 끝났을 때 두 번째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처음과 달랐다. 무거웠고 뭔가 깨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곧 다른 이들에게 옮겨갔고 이내 방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하은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피아노 옆에 서서 방 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정하은이 무대에서 내려오기까지 단머 추렸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겐 아주 길게 느껴졌다. 박수는 계속되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하은의 머릿속에는 다른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유재국의 명령조의 목소리, 실망시키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닫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유니폼을 추슬렀고 벽에 걸린 트레이를 들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연주의 여운에 빠져 있었고 그 가운데 유재국은 와인을 들고 느긋한 표정으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지 않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재능은 어디에서나 꽃 피울 수 있는 법이지.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하은을 가정부로 보고 있었고 그녀의 재능조차도 자신의 기획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다. 오늘 밤의 연주는 시작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진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운 일로 소비하고 있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원회장 뒤편 직원용 복도에서 그녀는 미선과 마주쳤다. 미선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언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 다들 감탄하고 있어. 내가 다 울컥했어. 하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미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회장님이 뒤에서 몇 사람한테 그랬어. 자신이 키운 인재라고. 예전에 어려웠던 아이를 도와줬다고. 하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지 연주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었다. 진짜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그날 밤 하은은 연회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다시 섰다. 손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그녀는 건반을 조용히 눌렀다. 이번에는 슈팽도 아니고 리스트도 아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스스로 작곡한 멜로디였다. 이 곡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몇 번이나 악보를 찢어버렸던 그 음악이었다. 시작은 단순한 화음으로 이루어졌고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곧 희망의 선율이 따라왔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달이 같았다. 이 곡을 연주하는 순간 하은은 자신이 단 한 번도 음악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 밤 악보를 완성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있던 오래된 악보지에 음표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연주하겠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파티의 흔적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은의 연주는 소문이 되어 퍼지고 있었다. 유재국은 이 기회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미 몇몇 손님들에게 하은을 다시 연주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 음악으로 우리 이미지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비서가 말했다. 미디어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국은 웃었다. 아주 좋아. 조용한 물은 깊게 흐르지. 하은 씨는 이제 내 브랜드의 일부다. 그 말이 하은의 귀에 들려온 건 미선이 다시 조심스럽게 전했을 때였다. 미선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이 언니 연주를 다시 시킬 거래. 아마 이번엔 영상으로도.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해야겠네. 뭐, 언니, 진짜 그렇게 말할 거야. 응,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하오는 그날 저녁 유제국을 정식으로 찾아갔다. 응접실 한가운데 그가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그의 맞은편에 섰다. 회장님, 어제 런주는 제 의지로 한 겁니다. 그는 책을 덮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지. 그리고 덕분에 모두 감동했어. 내가 자네를 잘 선택했지. 하오는 그 말에 미소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하지도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 연주할 기회가 있다면 제 이름과 뜻으로 할 겁니다. 유재국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자네, 갑자기 예. 그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젯밤, 저는 3년 만에 저 자신을 되찾았어요. 회장님 덕분이 아니에요. 제 선택으로 연주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유재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위로 짓누르던 그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우는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어젯밤의 런주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다시 런주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하은이 유재국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하은은 느낄 수 있었다. 주방 직원들이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흘끗 쳐다보는 순간 미선조차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러워지는 태도. 이곳은 격식과 질서가 우선인 공간이었고 하은의 작은 반항은 그녀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차분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짧은 시간이라도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응접실에서 자신의 곡을 다듬고 오래전 기억을 불러냈다. 손끝은 예전보다 유연했고 감정은 더 깊어졌다. 슬픔과 상처는 음악의 결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택을 찾았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전설로 불리는 평론가 서도하였다. 그녀는 파티 이후 하은의 연주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자 직접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하은은 주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한 씨, 잠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서도하는 직원이 아니라 연주자에게 말하듯 그녀를 불렀다. 응접실 한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하은은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태도만큼은 연주회장의 무대에 선 연주자와 다르지 않았다. 당신의 연주 잊히지 않더군요. 서도하가 조용히 말했다. 특히 두 번째 곡, 그건 수팽이 아니었죠. 당신 곡이었습니까?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곡은 제 가족을 위한 곡이에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이야기였어요. 서도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음악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권력의 계산으로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음악은 고통에서 나와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들려줬어요. 하은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일회성 이야기로 소비하려 해요. 그게 가장 두려워. 다시는 제 음악이 누군가의 장식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도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아는 음악 잡지에서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음악도, 삶도. 하은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당신의 음악은 이미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이제 목소리도 닿아야 해요. 그 제안은 충격이었다. 그녀가 살아온 지난 몇 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며칠 후 하은의 이름이 실린 짧은 인터뷰가 음악 전문 웹진에 게재되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엔드아포즈, 저택의 가정부가 들려준 쇼팽 엔드아포즈, 엔드아포즈, 재벌의 피아노에서 깨어난 진짜 음악 엔드아포즈, 엔드아포즈, 정한, 그녀는 누구인가 엔드아포즈 등의 제목이 SNS와 포털을 장식했다. 일부는 연민 섞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엔드아포즈, 포장된 이야기 엔드아포즈, 라며 냉소했지만 대다수는 그녀의 연주에 대해 순수한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변화는 긍정적인 반응에서만 오지 않았다. 유재국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하은을 이용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 했고 그녀가 인터뷰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면서도 일정 부분 자신의 브랜드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기사 하나로 자기가 스타라도 된 줄 아나. 그는 비서 앞에서 불쾌하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하은 씨가 다른 방송 인터뷰 제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 채널에서 요청이. 거절해. 그쪽엔 우리가 먼저 컨트롤해야 해. 그게 본인이 직접 연락받았다고 하네요. 유재국은 책상을 두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하은이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저택에 살고 있고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 옷이 그녀를 가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방 안에서 초대장을 받았다. 서도화가 주최하는 소규모 리사이틀이었다. 특별 초청 연주자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실력을 검증받는 자리였고 평론가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진짜 무대였다. 하은은 한참 동안 초대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악보를 꺼냈다. 자신의 곡,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않은 그 음악을 리사이틀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리라 마음먹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 리사이틀이 끝난 후 자신과 유재국의 관계는 돌아갈 수 없을 거란 것을. 권력은 늘 조명을 싫어했고 통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가만두지 않았다. 며칠 후 유재국은 그녀를 다시 불렀다.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리사이틀에 나간다면서.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얘 내게 상의하지 않았나. 이건 제 이야기니까요. 제 음악이고 제 무대니까요. 유재국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말했다. 정하은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나와 함께하면 더 큰 무대도 갈 수 있어. 하지만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면 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건이 숨겨져 있었다. 자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 하은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음악은 어디서든 저와 함께할 겁니다. 그녀는 유재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하은은 짐을 쌌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악보, 오래된 사진, 작은 메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저택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웠다. 그리고 하늘에는 오랜만에 별이 떠 있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빛나는 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이, 이름이, 존재가 세상에 울리고 있었다. 유리천장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하은이 청담동 저택을 떠난 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삶,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선 존재. 하은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서도하 평론가의 도움으로 연습실을 얻게 되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문화센터 건물, 방음도 완벽하지 않았고 피아노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오히려 정제된 무대보다 이곳이 더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연습실 문을 열며 다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연주하자. 그녀의 첫 리사이틀은 예정된 날짜보다 빠르게 매진되었다. 한정된 좌석이었지만 표는 3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었고 온라인에서는 가정부 출신 천재 피아니스트 리얼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그녀의 이름 옆에 붙었다. 사람들은 음악만큼이나 이야기를 원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응원했고 누군가는 그저 구경거리로 여겼다. 하우는 그 시선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음악에 담겨 있다면 언젠가 그 진심이 진짜 청중에게 닿을 거라 믿었다. 그저 그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리사이틀 전날 밤, 하은은 연습을 마치고 텅 빈 무대에 앉아 있었다. 객석을 바라보니 눈앞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전에 한 번도 그녀의 무대를 보지 못했던 두 사람. 그녀는 오늘까지 그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다. 그들은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했다. 피아노 앞에서 하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 내일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연주예요. 그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이유, 피했었던 시간들, 모두 이 음악 안에 담을게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작곡한 곡의 첫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악보를 보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그만큼 이 곡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서서히 밤은 깊어졌고 그녀의 음악은 무대 위에서 고이 울려 퍼졌다. 리사이틀 당일, 공연장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335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문학의 인사들도 쑥쑥 도착했다. 언론은 그녀를 평범한 삶에서 되살아난 피아노 천재라고 표현했고 일부는 여전히 재벌 저택의 미스터리라는 식의 선정적인 기사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하은은 그런 말들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몇몇 관객의 눈빛에 집중했다. 기대, 긴장, 응원의 감정이 그녀를 향해 고이 흐르고 있었다. 무대 뒤, 하은은 혼자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연습복 대신 심플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악보는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무대를 위해 수천 번 손끝으로 곡을 새겨 넣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조명이 켜지고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다. 하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그녀를 감쌌고 객석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증명해 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곡은 베토벤의 소나타였다. 고전적인 구성과 감정의 명확한 흐름. 그녀는 이 곡으로 자신이 단지 화제성 있는 인물이 아니라 진짜 연주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터치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손끝의 강약과 페달의 깊이에 혼을 실었다. 원주가 끝나자 객석은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 두 번째 곡은 슐팽의 한상 폴로네이즈. 그녀의 유년기를 떠오르게 하는 곡이었다. 강렬한 리듬과 섬세한 감정의 교차 속에서 그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피아노와 함께 숨을 쉬었다. 관객 중 일부는 눈을 감고 그녀의 연주에 집중했고 일부는 속삭이듯 감탄사를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곡, 그녀의 자작곡. 제목은 기억의 끝에서였다. 하은은 잠시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골랐다. 이 곡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음악으로 엮은 것이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객석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단순하지만 진심이 있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모든 음이 메시지였다. 곡의 중반부, 그녀는 건반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마이크도 없이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는 목소리. 기억 속 그대여. 내 안에 살아있는 그대여. 눈물로 쓰여진 노래를 오늘 당신께 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불완전했지만 누구보다 진실했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자신을 맡겼다. 그 순간 무대 위의 하은은 더 이상 전직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한 예술가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말하는 연주자. 곡이 끝났을 때 객석은 한동안 조용했다. 마치 누구도 함부로 박수를 치지 못할 만큼 감정이 깊이 잠겨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누군가 손뼉을 쳤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이내 길이 박수로 이어졌다. 수십 명이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뼉을 쳤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하은은 피아노 옆에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빛나는 조명, 감동한 얼굴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 그것은 오래전 그녀가 꿈꿨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가족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순간, 그녀는 마침내 음악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내고 있었다. 정한의 리사이틀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그녀의 이름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그녀의 이름이 올랐고 방송사들은 인터뷰 요청을 쏟아냈으며 SNS에서는 그녀의 연주 영상을 공유하는 글이 연일 올라왔다. 기억의 끝에서라는 자작곡은 공식 발매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었다. 하은은 여전히 조용한 연습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화려한 조명을 떠나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관심은 진짜 음악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한순간의 드라마를 소비하는 방식인지. 하지만 그 모든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고 그로 인해 위로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국립교향악단의 예술 감독이었다.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정하은 씨, 다음 달 우리 정기 공연의 협연자로 서주시겠습니까? 하은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가 자퇴했던 예술고등학교에서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무대였다. 그녀의 연주를 들은 관객 중 한 명이 바로 국립교향악단의 운영위원이었고 그가 직접 협연을 제안한 것이었다. 선택하실 곡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의 진짜 음악입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어떤 조건보다 강하게 다가왔다. 협연 무대, 그것은 이제 단지 명예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여정의 다음 단계였다. 며칠 뒤 하은은 공연장 무대 감독과 미팅을 가졌다. 무대 크기, 리허설 스케줄, 오케스트라와의 조율,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밟아갔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서도아가 있었고 또 새롭게 음악계를 중심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성장할수록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재국은 자신이 통제하던 스토리에서 하은이 벗어나자 점점 더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그녀를 앞세워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던 계획은 무너졌고 이제는 반대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이선을 드러내는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제 언론은 저 여자를 진실처럼 포장하고 있어. 그는 기설을 향해 소리쳤다. 가정부 하나가 클래식계를 뒤흔드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재국은 분노와 당혹,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정하은의 과거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정하은, 과거 수상 경력 조작 의혹, 재벌 저택 근무 경력 은폐,
실제 피아노 실력은 과장 등의 자극적인 제목이 온라인을 도배했다. 기사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가 섞여 있었고 일부 익명 인터뷰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다. 하우는 그 뉴스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악보가 바닥에 떨어졌고 심장은 갑자기 조여오는 듯했다.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사고, 무너졌던 무대, 끝내 말하지 못했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그녀의 앞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도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기사 내용은 전부 확인했어요. 악의적인 손이 분명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런주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도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입을 다물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 하지만 당신이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아요. 그 말은 하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는지, 다시 연주하기로 결심했는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명예나 명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이 음악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하은은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도 없었고 배경은 허름한 연습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저는 정하은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사보다 제 손끝에서 나오는 음악이 저를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연주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당신의 음악이 저를 살렸어요. 진실한 사람의 용기는 가장 아름다워요.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세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하우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언론이 흔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심까지는 흔들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협업 무대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녀가 다시 세상에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 그녀는 이제 음악을 통해 싸우고 있었고 음악으로 세상을 설득해 나가고 있었다. 그 반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무대 위로 다시 울려 퍼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연장 대기실의 거울 앞 정하은은 조용히 손끝을 바라보았다. 피아노를 연습하며 굳어진 손가락 관절 사이에는 여전히 자잘한 굳은 살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피아노 조율 소리가 무대에서 멀리 들려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협연 무대에 오른다. 사람들은 이 공연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무명 연주자에서 국립협연자로, 가정부에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다. 이 무대는 기적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오랜 싸움의 결과였다. 고통과 침묵, 수치심과 분노를 모두 삼켜야만 다다를 수 있었던 자리에 그녀는 마침내 서 있었다. 그날은 리허설 마지막 날이었다. 정식 공연과 똑같이 진행되는 실전 리허설이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합은 완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지휘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마에스트로 김지혁. 엄격하지만 공정한 평가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하은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자, 3악장부터 다시 갑시다. 김지혁은 지휘봉을 든 채 조용히 말했다. 하은은 다시 손을 올렸다. 건반은 낯설지 않았지만 무대의 압력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몸을 경직시켰다. 처음 두 마디는 완벽했다. 그러나 셋째 마디에서 왼손의 페달 타이밍이 어긋났고 그 미세한 실수에 오케스트라의 호흡도 흐트러졌다. 지휘봉이 멈췄다. 정하은 씨, 감정을 앞서가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김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연주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악보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진실이기도 했다.
감정만으로는 무대를 지킬 수 없다. 기술과 균형, 이성과 감정의 경계 위에서 진짜 음악이 태어난다. 그녀는 그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다. 리허설은 계속되었고 점차 그녀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의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그녀의 건반을 감싸며 하나의 음악으로 녹아드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도 자신감이 실려갔다. 마지막 악장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정적에 잠겼고 지휘자 김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무대는 당신의 날일 겁니다. 하우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리허설을 마친 뒤 하우는 무대 뒤편을 걸었다. 아무도 없는 빈 객석이 어슴푸레한 조명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관객석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이 무대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박수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 떠올랐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부모님, 그리고 지금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서도하. 바로 그때였다. 공연장 밖에서 미선이 그녀를 찾아왔다. 다급한 얼굴이었다. 언니, 큰일이야. 기사 또 떴어. 미선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뉴스 속보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또다시 떠 있었다. 정한, 과거 사기 전력 존재, 경력 조작, 음악계의 신데렐라의 진실은. 하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기사에는 오래전 하운이 예고에서 자퇴한 이유를 왜곡해 장학금 부정 수혜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또한 유재국이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그녀의 가족사에 대한 비열한 추측성 보도도 함께 있었다. 이건 도를 넘었어. 미선은 분노했다. 이 사람들, 언니 무대 망치려고 작정했어.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긴다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일 무대에 오를 거야. 이 런주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이니까.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원할게. 무조건. 그날 밤 하은은 연습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마친 뒤 서도화를 찾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고 서도화는 차를 마시며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기사 봤어요. 하은이 말했다. 어떤 의미에선 이게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서도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진실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음악보다 이야기에 집착하는 세상에선 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음악만이 남습니다. 하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무섭지는 않아요. 다만 이 무대 이후 또 어떤 상처가 올지 모르겠어요. 서도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처는 무대를 더 깊게 만들어요. 음악이란 결국 인간의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전환시키는 예술이니까. 그 말은 하은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저 별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내일 연주할 것이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그녀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되뇌었다. 내일의 연주는 타협이 아닌 선언이 될 것이다. 음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뉘침. 진짜 자신으로 서는 첫 번째 무대. 무대 뒤에 조명이 하나둘 꺼져갔고 공연장에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서곡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리허설은 끝났고 이제 진짜 무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하은의 손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뜨겁게 뛰는 심장이 담겨 있었다.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업 무대, 조명과 수백 명의 관객, 방송 카메라까지. 그녀의 이름이 메인 포스터에 올라간 첫 번째 공식 공연. 그러나 오늘 그녀는 어떤 타이틀도 시선도 의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하은 씨, 입장 준비됐습니다. 무대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객석은 이미 만석이었다.
관객들 중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켜본 이들도 있었고, 단지 하재성에 이끌려 온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시선은 하나로 모여 있었다. 정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연주자에게. 지휘자 김지혁은 짧게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고, 하은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을 올렸다. 건반의 감촉은 익숙했고, 주변의 정적은 마치 그녀를 위해 준비된 고요 같았다. 첫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녀가 선택한 곡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작품이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치열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이 곡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집중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잘 치는 연주자가 아니라 그 곡의 서사와 감정을 오롯이 자신의 언어로 옮기는 예술가였다. 첫 음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숨을 죽였다. 낮게 깔리는 오케스트라의 서주 위에 그녀의 첫 건반이 얹었고 음악은 마치 심장을 두드리듯 관객들에게 스며들었다. 하은은 이 곡을 부활의 이야기로 해석했다. 절망과 회복, 상처와 용서, 그녀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이 곡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녀는 연주 내내 단 한 번도 관객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악보와 자신과 그리고 피아노만이 존재하는 세계였다. 손끝이 달궈지고 땀이 흐르며 온몸이 음악에 잠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피아노 그 자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악장의 폭풍 같은 클라이맥스가 끝났을 때 공연장 안은 정적에 잠겼다. 숨을 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고요.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기립박수, 브라보의 외침, 눈물 흘리는 관객들. 그 순간 하은은 고개를 들고 객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음악은 진실하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앵콜 요청이 쏟아졌고 하은은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 선택한 곡은 그녀의 자작곡, 기억의 끝에서였다. 이 곡은 그 어떤 협주곡보다도 그녀 자신을 깊이 담고 있었기에 가장 마지막에야 비로소 들려줄 수 있었다. 첫 음을 누르기 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 엄마가 있었다면, 아빠가 이 무대를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없고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음악뿐이었다. 곡이 시작되자 무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품은 소리였다. 단순한 멜로디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기억과 눈물이 녹아 있었다. 곡의 중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이크 없이, 그러나 관객 전원에게 들릴 만큼 뚜렷하고도 담담한 목소리였다. 이 곡은 제가 음악을 잃고 다시 찾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슬픔을 품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선언이었고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연주는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곡이 끝나고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의 감탄과 경의가 공기를 채웠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무대 앞에 서서 천천히 인사했다. 3번, 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석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무대 뒤로 돌아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미소로만 답했다. 이제 그녀에게 더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의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온라인을 도배했던 악의적인 기사들은 점차 사라졌다. 오히려 그녀의 진실된 연주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유재국 측에서 유포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반박당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하은의 음악이 진실을 이기기 시작한 것이다. 서도환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음악이에요.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누구의 수류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 삶을 말하는 목소리는 바로 음악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하은은 작은 피아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음악을 가르치고 작곡하며 소규모 공연을 열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언젠가처럼 그곳에 들어온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애 음악을 하세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음악은 말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 말해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그녀는 웃으며 학생을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계속 연주할 거야.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그녀의 이야기. 그랜드 피아노의 눈물은 그렇게 마지막 악장을 지나 새로운 서곡으로 이어지고 있었다.